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워킹맘입니다. 아이를 갖고 나서부터 일과 육아의 중간에서 참 치열하게도 살고 있지요. 특히 저는 어렸을 때부터 원체 몸이 약했는지라 남들에게 수월한 일도 저에게는 힘이 많이 붙이기도 해요. 그래서인지 체력적으로 많이 치일 때면 일을 그만둘까 생각한 적도 몇 번 있지만 결정을 고사하고 지금까지 잘 버틴 저에게 너무나도 잘했다고 말해주고 싶네요. 특히 최근에는 정말 아무나 버티지 못할 거라 장담할 만한 일을 겪었는지라 이렇게 처음으로 사연도 적어보게 되었어요. 대직업이 공무원인데 철밥통 공직사회 특성상 소문이 번개보다 빠른 곳이라 아무리 친한 동료들이라도 제 이야기를 속 시원하게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곳을 저만의 대나무 숲이라 생각하며 오늘 제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해볼까 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조퇴를 밥 먹듯 했던 아이였어요. 그렇다고 행동이 불량하거나 학업에 충실하지 않았던 학생은 아니었고요. 그저 몸이 많이 약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개근상은 꿈도 못 꿀 학창시절이었지만 그래서인지 공부 욕심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결석과 조퇴를 밥 먹듯 하고 병원을 내 집처럼 들락날락 하다 보면 친구들과의 시간도 점점 없어지거든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저는 공부에 더 전념하려고 노력했죠. 그래서 성적만큼은 전교 상위권을 늘 수월하게 유지했어요. 그랬던 제 인생이 활짝 꼽히기 시작했던 건 바로 20살 때부터인데요. 원하는 대학에 합격한 이후로 자취생활을 시작하게 되었고 전 그때부터 오히려 제 몸 관리를 더욱 철저히 했어요. 초중고는 공부만 하면서 살았을지 몰라도 대학 캠퍼스 생활만큼은 어느 누구보다도 활기차게 해내고 싶었거든요. 친구들에 비해 진로를 일찍 정했다는 점도 도움이 되었어요. 저는 애시당초 공무원에 관심이 컸었고 그렇기 때문에 제 생활은 학교 강의 중심으로 흘러가지 않았네요. 매일 아침 수영을 하고 오전 수업이 끝나고 나면 아르바이트도 하고 대외 활동도 활발하게 하면서 정말 다채로운 하루하루를 보냈던 것 같아요. 부모님은 멀리 떨어져 사는 딸이 혹시 아프지는 않을까, 또 탈이 나지는 않을까 염려가 많으셨지만 오히려 반대였죠. 저는 대학생활 내내 그 흔한 감기에 걸린 적도 손에 꼽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런 생활을 이어가다 보니 교우관계는 제가 딱히 노력하지 않아도 풍성해졌어요. 이성 동성을 가리지 않고 정말 많은 친구들을 사귀었던 시기가 바로 이때입니다. 매일매일 찾을 친구들이 있고 또 동시에 저를 찾아주는 사람들이 많으니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외로울 틈이 없다는 걸 가족들이 주는 사랑 외에도 이런 행복도 있다는 것을 저는 꽤 늦게 깨달은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마냥 좋은 점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학교에서 만난 동기들, 특히 동성 친구들의 경우에는 지금까지도 연락하는 아이들이 대부분일 만큼 좋은 인연들이 가득했는데요. 반대로 이성교제에 있어서는 고충이 좀 있었죠. 20살 때부터 짤막짤막하게 만나왔던 여러 남자친구들이 대부분 집착이 강했거든요. 한 사람과 두텁게 오래 인연을 이어나가는 건 누구나 바라는 사실이잖아요. 저 역시 그랬지만 상대방들이 대부분 저런 성향이다 보니 오래 만날래야 만날 수가 없었어요.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저를 가두려드는 사람은 절대 못 만나겠더라고요. 이런 제 대쪽 같은 취향에도 불구하고 왜 당시에 만났던 남자친구들은 다 집착이 심했는지 지금 생각해도 의문이네요. 분명 헤어지자 말했는데도 매일매일 자취방 앞에 찾아와서 결국 저를 이사가게 만들었던 과 선배부터 여자친구들과 술 한잔 하는 것도 절대 못하게 했던 본갑 남자친구, 그리고 다른 남자친구가 생겼을 때 그 사람 번호까지 알아내서
제 헛소문을 꾸며낸 소개팅남까지. 이 시절에 저를 지긋지긋하게 만들었던 일화가 참 많아요. 이런 대학 시절을 보내다 보니 자연스럽게 배우자에 대한 이상향이 독립적인 사람, 개방적인 사람으로 굳혀지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더라도 독립성이 없거나 상대를 가두려드는 사람이라면 차라리 결혼하지 않고 혼자 멋지게 살겠노라 다짐했었죠. 저는 졸업과 동시에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게 되었어요. 관운이 따랐기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노력도 많이 했지만요. 거의 2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은 이성교제는 물론이고 친한 친구들과도 거의 만나지 않으면서 공부에만 매진했었거든요. 그래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하고 나서 한동안은 적극적으로 소개팅을 받았어요. 민원일에 치여서 먼저 찾아다니지는 않았지만 먼저 들어오는 제안을 굳이 거절하지는 않았죠. 그렇게 3번, 4번, 거의 6, 7번이 되도록 소개팅을 받았는데 딱히 마음이 동하는 분들은 아쉽게도 없었어요. 그 중에서 짧은 연애로 이어졌던 사람조차 없었네요. 그런데 의외의 곳에서 제 마음이 오랜만에 움직이기 시작했는데요. 바로 민원인과의 인연이었죠. 당시 저는 민원대 일만 하던 때라 늘 동사무소에 방문하시는 분들을 맞이하는 역할을 했었어요. 어느 날부터인가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오시는 분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늘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고 체구도 좋고 인상은 듬직한 사람이었죠. 하루 종일 민원대에 앉아 사람을 상대하다 보면 기계적인 멘트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 사람 앞에서는 저도 모르게 차담이 나오더군요. 또 오셨네요? 하하하, 네. 정부돈 받아먹는 게 쉬운 일이 아니네요. 이것저것 떼갈 게 왜 이리도 많은 건지. 아, 지원 사업 신청이라도 하시는 건가요? 아, 네. 수출 초보기업 대상으로 지원 나오는 게 있던데 제가 올해 그걸 신청해서요. 굳이 모를 이야기가 아닌 것도 조금씩 묻다 보니 저희는 자연스럽게 서로에 대해서 알게 되었어요. 이후 4번인가 5번째쯤 방문했을 때 처음으로 제 번호를 조심스럽게 묻더라고요. 그때 사무실 분위기가 아주 난리도 아니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렇게 저희는 2년이 되어 2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만난 뒤 결혼으로 이어졌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5살 연상이었고 해양레저용품 관련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가족으로는 홀어머니 한 분만 계셔서 가까이 살고 있다고 하더군요. 사람 자체가 워낙 건실하고 독립성도 있어서 시모가 가까이 사는 것에 대해서는 딱히 거슬리지 않았네요. 실제로 연애하는 동안이나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전혀 과하게 관여하시는 부분도 없으셨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저에게 무관심하신 것도 아니었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참하고 이쁜 아가씨가 우리 집 며느리로 들어오게 된 거야? 난 참 복도 많지. 아들, 우리 며느리한테 무조건 잘해야 된다. 알았어? 그리고 며느라, 내가 가까이 산다고 해서 자주자주 얼굴 비춰야 하고 주말마다 밥 같이 먹어야 하고 이런 쓰잘데기 없는 의무감은 절대 느낄 필요 없어. 알았지? 참고로 나는 주말마다 아주 바쁜 사람이란다. 친구들이랑 놀기에도 바쁘니 이 몸은 신경 쓰지 말고 신혼이나 즐기려무나. 이런 말씀을 저희한테 먼저 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실제로 그 말씀대로 행동하시고요. 저는 저대로 예뻐해 주시면서도 전혀 부담은 주지 않는 어머니의 성향이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그럴수록 저는 더욱 잘해드리고 싶다는 생각만 들더라고요. 오빠가 어머니 성향을 많이 빼닮았구나 하고 생각하기도 했죠. 행복한 신혼생활 중
처음으로 남편과 제 사이의 의견이 어긋나기 시작했던 건 다름 아닌 아이 문제였어요. 저나 남편이나 연애 때부터 가족 계획을 아주 세밀하게 맞추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 마음이 일치한다고 확신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때가 되고 보니 그게 아니었던 거죠. 오빠, 난 신혼은 이쯤 즐겼으면 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때? 신혼은 길수록 좋지 뭘 그래. 아직 반년도 안 됐는걸? 그건 그런데 나는 우리가 조금이라도 젊을 때 나아야 체력도 있고 일이랑 병행하기도 힘들지 않다고 생각해서. 어차피 나이 생각이면 빨리 가지는 게 좋지 않을까? 어차피 나을 생각이라니? 나 그렇게 말한 적은 없었잖아. 어? 그게 무슨... 뭐 내가 딱 안 낳겠다고 얘기했던 적도 없긴 하지만 한번 생각은 해보지 않을래? 아이 없이 지금처럼 멋지고 자유롭게 사는 잠 말이야. 남편은 나름 조심스럽게 자신의 생각을 제안했지만 저로서는 조금 충격적이었어요. 물론 요즘 사람들 중에 아이 없이 살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죠. 모두가 똑같은 길을 걸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존중해요. 멋있다고도 생각하고요. 하지만 저는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결혼하면 아이는 꼭 낳는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솔직히 충격적이더라고요. 뭐 시간이 흐르면서 각자의 생각도 변할 수 있는 거니 조금 더 지켜보기로 했어요. 그런데 아이를 원하는 제 마음은 날이 다르게 더 확고해져 갔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남편에게 전했더니 하는 말이 그렇구나. 나는 뭐 꼭 아이 없이 살자라고 마음먹은 건 아니야. 아닌데 일단 지금은 말고 신혼을 조금만 더 즐기다가 가지는 건 어때? 이 정도는 자기도 참아줄 수 있지? 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라도 대답해 준 게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한 달, 두 달, 반년이 훌쩍 넘도록 남편은 아기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죠. 어느덧 저희는 결혼 2년 차를 맞고 있었고 제 마음은 조금씩 조급해져 가기 시작했네요. 단순히 시간 때문에 조급해진 것은 아니고 상황상 이대로 간다면 몇 년이 지나도 아이 갖기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서서히 들더라고요. 왜냐면 남편은 사업 특성상 주말마다 지방 출장을 자주 가야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게다가 평일엔 제가 워낙 피곤함을 많이 느껴서 같이 침대에 드는 시간대 자체가 다릅니다. 거기다 어머니께서는 주말에 혼자 남아있는 며느리가 서글프겠다며 저랑 같이 다녀주셨는데요. 마음은 감사하지만 어쩔 때는 남편이 출장을 가지 않는 주말에도 어머니와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낼 때가 많아지게 되다 보니 좀 난감할 때가 생기더라고요. 이때부터 시어머니에 대한 아주 작은 불평도 생겨났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말 그대로 배부른 소리이자 불만이라고 스스로 생각했죠. 이렇게 며느리를 예뻐해 주시고 배려해 주시는 시어머니가 세상 어디 계시겠나 하면서요. 그런데 이 작은 불만이 조금씩 커져가기 시작했던 건 얼마 후부터였어요. 사실 임신을 하려면 나름대로 몸 관리를 해주는 게 좋잖아요. 남편은 원래 술, 담배를 잘하지 않는 사람인데 시어머니는 은근히 술을 좀 즐기시는 분이세요. 이 부분은 모자가 닮지 않았더군요. 그렇다 보니 어머니와 제가 주말에 만나서 나들이라도 간답시면 어떤 일정을 보내든 그 마무리에는 늘 술이 따라옵니다. 칵테일을 한잔 한다든지 삼겹살에 소주를 한잔 한다든지요. 그런데 이렇게 홀짝홀짝 먹다 보면 술을 잘 못 먹던 사람도 자연스럽게 양이 늘잖아요. 제가 딱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당분간은 몸 관리도 할 겸 임신 준비도 할 겸 금주를 하려고 했는데요.
이때 어머니가 좀 많이 섭섭해 하시더라고요. 아니 금주야 뭐 월요일에 시작해도 되는 걸 섭섭하게 딱 오늘부터 안 먹겠다 그러니. 내가 이번 주에 친구들이랑 태국 갔다 오면서 아주 좋은 술도 면세점에서 사왔는데 며느리랑 같이 오픈할 거라고 아주 꽁꽁 숨겨가지고 말이야. 아하, 오늘부터 안 먹는 게 아니고요. 평일 내내 안 먹고 있었어요, 어머니. 제가 옆에서 수다 친구 해드릴게요. 그럼 되잖아요, 네? 아유, 같이 안 마시면 그게 무슨 재미니? 임신 그거 뭐 안 마시든 마시든 생길 사람들은 다 생기는데 뭘 그리 유난을 부려. 유난이라니 좀 놀랬던 것 같아요. 사실 다른 시부모들 보면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손주를 바라시는 분들 많잖아요. 물론 그것도 며느리 입장에서 정말 싫을 것 같은데 반대로 임신 준비를 하려는 며느리한테 유난이라고 말하는 시어머니의 말이 꽤 상처가 되었네요. 그런데 돌이켜보면 이때 받은 상처는 상처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얼마 지나지 않아 정말 기적처럼 저에게 아이가 들어섰거든요. 남편도 저도 딱히 계획했던 날이 아니었기에 더욱 놀랐던 것 같습니다. 정말 세상을 다 가질 정도로 기쁜 마음이었고 당연히 남편과 더불어 양가 부모님들께 먼저 알렸어요. 저희 친정부모님은 정말 눈물을 뚝뚝 흘리실 정도로 감격해 하셨어요. 그런데 남편과 시어머니는 뭐랄까 묘하게 시큰둥한 반응이 있더라고요. 말로는 축하한다고, 몸조리 잘하라고, 산모 몸이 제일 중요하다고 남들 다 아는 축하 멘트는 해주는데 뭔가 자기 일이 아닌 것처럼 축하하는 느낌이랄까요? 특히 남편한테 제일 섭섭해했죠. 아이의 부모가 될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그때 제가 느꼈던 행복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감정이었기에 저는 10달이라는 시간 동안 정말 감사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태교에만 힘을 썼던 것 같아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건강한 아들이 태어났고 저는 곧장 육아휴직에 돌입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시모로부터 또다시 상처를 받게 되었죠. 시모가 아이를 봐주는 게 당연한 일은 아니지만 가까이 계시면서도 생각보다 손주 얼굴을 너무 안 궁금해 하신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게다가 저는 어렸을 때부터 원체 몸이 약했다 보니 사실 육아에 정말 많이 치였어요. 그래서 친정어머니가 거의 주중에 같이 계셔주셨는데 덜컥 겁이 나더라고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공무원은 육아휴직 기간이 상대적으로 긴데요.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도 내가 복직할 수 없는 컨디션이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이 물밀듯이 밀려올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시어머니가 이런 의아한 말을 하셨어요. 많이 힘들지? 나도 주말에 선우 얼굴 좀 보러 가고 싶은데 요즘 할 일이 많아가지고. 참 그런데 말이야. 그래도 애는 엄마 손에 크는 게 제일이야. 그래서 말인데 퇴사를 하는 게 어떻겠니? 내가 이거 하나는 꼭 약속하마. 너 전업주부 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사부인 오실 필요 없도록 내가 아주 제대로 손주 케어해주마. 가만히 듣고 보니 어딘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었어요. 제가 일이 많아지는 것도 아니고 일을 그만두면 육아를 도와주시겠다는 것이 당최 무슨 의도로 하시는 소린지 모르겠더라고요. 정말 아이는 엄마 손에 커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저런 말씀을 하시는 건가 싶었죠. 공무원 며느리라서 너무 좋다고 여자는 뭐니 뭐니 해도 찰밥통 직업이 최고라고 하셨으면서 왜 긴 육아휴직이 반도 지나지 않았는데 퇴사를 권유하시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모로 이 시즌이 정말 제가 살면서 가장 육체적으로 힘들었던 때인 것 같아요. 친정엄마도 손목이 점점 안 좋아지면서 결국 자주 못 오시는 상황이 되었고 남편의 출장은 여전히 잦았습니다.
게다가 일주일에 두세 번은 기본으로 받던 시어머니는 몇 주째 통화 한 통 오지 않으니 그야말로 독박류가 그 자체였지요. 잠은 잠대로 모자라고 체력은 바닥이 나니 사람이 너무 예민해지더라고요. 그 예민함이 아이에게 전달되면 안 될 텐데 하루하루 스트레스가 커져가니 고민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주변 이웃들과도 크고 작은 해프닝이 생기기도 했고요. 세상의 모든 아기는 다 울 수밖에 없지만 선우는 그래도 밤에 통잠을 자는 편이었는데요. 그럼에도 옆집에서 애기 우는 소리 때문에 미치겠다고 컴플레인이 몇 번 들어왔었어요. 애를 집 밖에서 키울 수도 없고 참 미칠 노릇이었지요. 한날은 아이가 갑자기 열이 올라 제가 부랴부랴 병원 갈 채비를 해서 주차장에 갔는데 대차 앞에 이중주차된 차가 꿈쩍을 않는 거예요. 중립기어를 해놓지 않았던 거죠. 애는 울어제끼고 지나가는 주민들은 저를 흘기 쳐다보고 차주는 전화도 받지 않고 총체적 난국이었어요. 15분쯤 정말 미치고 팔짝 뛸 때쯤 그제서야 차주가 연락이 되었어요. 더 멀리서 내려오는데 윗집 아주머니였더라고요. 그런데도 저는 이성을 반쯤 잃은 상태였기에 저도 모르게 너무 과하게 소리를 지르게 되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것도 모르면 운전하지 마시라며 당신 때문에 우리 애 어떻게 됐으면 책임졌을 거냐며 안 해도 될 말까지 하게 되었죠. 그런데 그분이 저를 위아래로 쭉 훑어보시더니 뭔가 꼭 눌러 참는 듯한 표정으로 미안하다는 말만 연거푸 하더라고요. 일단 병원이 급한 거 아니냐고 화는 나중에 내고 일단 병원부터 다녀오라며 차를 빼주는데 나중에 저녁 되고 정신 차려보니 아주머니가 왜 그랬는지 알겠는 겁니다. 다 늘어난 티셔츠에는 애침이 한가득 묻어있고 머리는 헝클어진 데다 잠도 못 자서 쾌한 제 얼굴을 보며 얼마나 고된 육아를 하고 있는지 이해를 하신 모양이에요. 결국 저는 다음날 밑집 아주머니를 찾아가 어제 일에 대해 사과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 일은 전화위복이 되어 부쩍 친한 이웃이 될 수 있었죠. 그래서 남편이 퇴근하고 오면 아주머니 집에 잠깐이라도 올라가서 커피도 마시고 담소도 나누며 더욱 가까워졌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복직하고 난 후로는 그렇게 지내기는 어려워졌지만요. 육아휴직 기간에 독박육아가 지옥 같았다면 복직 후에 워킹맘 신세는 그야말로 아슬아슬 외줄타기를 하는 심정이었어요. 그 시간 동안 아이가 부쩍 자라주긴 했지만 남편과 시어머니의 도움은 여전히 없었습니다. 하루 패턴을 지켜보면 거의 싱글맘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렇다고 남편과 사이가 최악이었던 것도 아니에요. 남보다 못한 사이까지는 아니고 남 같은 사이라고 해야 할까요? 서로 대면대면 예의는 차려가며 말하는데 어딘가 진정성이 없는 느낌? 딱 그 느낌이었죠. 저도 모르게 아이를 원했던 건 나였으니까 라고 생각하며 스스로에게 책임을 묻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제일 원했던 아이였으니 나 혼자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그런데 그 책임감이 하루아침에 와장창 무너지는 일이 생겼어요. 그건 바로 정말 오랜만에 분리수거장에서 마주치게 된 윗집 아주머니로부터 들은 한마디로 시작되었네요. 아유, 잘 지냈어? 얼굴 다 상한 것 좀 봐. 곡지게 육아에 정신없지? 어머, 잘 지내셨죠? 네, 요새 정말 정신이 없네요. 주말에 커피라도 한잔하러 올라와야지, 가야지 생각만 해놓고 시간이 벌써 이렇게 흘렀어요. 이 이사까지 하느라 너무 힘들었겠어. 그래도 마음만 바빠도 말은 한마디 해주지, 섭섭하게. 근데 왜 다른 데로 안 가고 이 아파트 안에서 이사를 했대? 급하게 빠진 집이라도 있었어? 네, 이사라뇨?
세댁 이사 간 거 아니었어? 103동. 아니야? 오랜만에 만난 윗집 아주머니가 너무나도 생뚱맞은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처음엔 그냥 아주머니가 나랑 닮은 사람을 봤나 보다 싶었어요. 그런데 이야기를 정정해 줄수록 자꾸자꾸 새로운 말들을 꺼내시는데 그 이야기 속에 남편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나도 정확하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아니, 내가 세댁은 잘못 봤을 수 있어. 머리가 부쩍 짧아졌길래 애기 때문에 단발했구나 싶었거든. 근데 남편은 못 알아봤을 리가 없는데? 얼굴도 분명히 봤고 맨날 들고 다니던 그 서류 가방도 똑같았고 말이야. 남편이 자주 입는 수트, 서류 케이스, 그리고 차량 색깔까지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아주머니의 말을 듣다 보니 저는 점점 몸이 뻣뻣하게 굳어가는 것 같았어요. 아주머니가 본 그 남자는 제 남편이 분명히 맞는 것 같은데 옆에 있었다던 단발머리 여자는 누구며 심지어 103동은 또 뭔가 싶은 겁니다. 저희 집은 110동이거든요. 심상치 않아지는 제 표정을 보며 아주머니도 뒤늦게 파악이 된 건지 심각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내가 보면 안 될 걸 본 모양이구나. 세대가 어떡해. 이거 어떡해. 왜냐면 아주머니가 단발머리 여자를 저라고 착각했던 이유가 두 사람이 옆구리를 아주 깊숙이 끌어안고 다녔기 때문이래요. 언제 한 번은 차에서 내리면서 가벼운 입맞춤을 하는 것도 봤다고 하시더군요. 그날 하루는 정말 귀신에 홀린 것처럼 멍하게 보냈던 것 같아요. 품에는 아이를 안고 있는데 머릿속으로는 계속 아주머니의 말만 맴돌았죠. 그리고 다음 날이 되자마자 저는 극도로 차분해졌어요.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그 사실을 누구보다도 내가 먼저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인생, 그리고 내 아이를 위해서요. 저는 다음 날 곧장 휴직을 냈어요. 며칠간의 병가로는 해결도 되지 않을 것 같았고 제대로 휴직을 내야 주변 동료들 업무에 그나마 피해가 덜 가거든요. 그리고는 남편의 뒤를 언제 얼마나 쫓을지에 대해 계속 궁리했어요. 티가 나면 안 되니 남편이 없는 시간에만요. 103동 앞에서 단발머리 스타일의 여자가 지나가는 것을 기다려본 적도 있었는데 외국 사람 한 명에 대부분은 교복 입은 학생들이었어서 별 수확이 없었죠. 그 주 주말 남편은 어김없이 출장을 간다며 채비를 했어요. 모른 척하고 있었지만 이제 나가봐야겠다고 말하는 남편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더군요. 그렇게 뒤를 밟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남편은 차에 캐리어를 싣고 제 집 발코니 방향을 슬쩍 체크하더니 운전을 시작하더군요. 얼핏 보면 아파트 정문 방향으로 나가는 것 같았지만 아주 자연스럽게 핸들을 꺾고 103동 주차장으로 향했어요. 아주 기가 찼습니다. 그런데 저를 더 기함하게 만든 건 그 후의 광경 때문이었는데요. 제가 혼자서 103동 앞에 차를 대놓고 기다리던 날 제가 봤던 단발머리 여자라고는 외국인과 고등학생들밖에 없었다고 했잖아요. 그때 봤던 그 외국인 단발머리의 동남아 여자가 남편을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안기는 겁니다. 심지어 여자의 손에는 웬 꼬마 소녀의 손이 붙들려 있었습니다. 딱 봐도 혼혈이더군요. 어딘가 이국스러우면서도 어딘가 한국인 같은 얼굴. 바로 남편의 아이인 듯 보였습니다. 저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을 간신히 들어 그 모든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었어요. 환하게 웃는 여자의 표정, 제 남편에게 아빠라 부르며 폴짝폴짝 뛰는 꼬마의 표정, 그리고 누군가 볼까 겁이라도 나는지 어딘가 불편해 보이는 남편의 표정까지요.
마음 같아서는 당장 내려서 남편의 멱살을 잡고 모든 걸 설명해보라고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섣불리 움직이면 안 될 것 같은 공포도 올라오더라고요. 다른 곳도 아니고 같은 아파트 안에 두 집 살림을 하고 있는 이 파렴치하니 과연 아무 계획도 없이 저런 짓을 하고 있지는 않았을 것 같아서요. 저는 이날 찍은 영상을 수십 번, 수백 번 되돌려보다가 결국 여자를 먼저 만나야겠다라는 판단에 다다랐습니다. 제 직감을 100% 믿을 순 없었지만 남편의 표정과 여자의 표정의 온도 차이가 너무 심했거든요. 같은 아파트에서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더라면 적어도 남 눈치를 조금은 볼 법도 한데 그저 환한 미소로 남편에게 달려가 안긴 외국인 여자라 제 느낌이 맞다면 그 여자는 뭔가를 놓치고 있거나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 확률이 높다고 생각했어요. 며칠이 지난 후 제 의심은 결국 확신으로 이어졌어요. 그 여자의 집을 찾아갔는데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눈빛으로 저를 보며 누구세요라 묻더군요. 저는 말없이 남편의 사진을 보여주며 이 사람에 대해 드릴 말씀이 있는데 따님이 없는 시간에 이야기를 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 큰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해지며 지금 들어오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뭔지 몰라도 무서웠겠죠. 낯선 땅에서 유일하게 믿고 지낸 남자, 그리고 그 남자의 사진을 들고 온 낯선 사람을 집으로 들이는 상황이었을 테니까요. 이제 말하시면 돼요. 딸은 학원에 있어요. 조금 서툴긴 했지만 의사소통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설명부터 한 다음 듣는 게 나을 것 같아 제가 먼저 입을 열었죠. 그녀에게는 자신이 내연녀인지도 모른 채 내연녀로 지냈던 긴 세월을 마주하는 순간이었겠지요. 정말 많이 울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저까지 울컥해졌어요. 남편 놈이 두 여자의 인생을 아주 족쳐놨구나 싶었죠. 제 설명이 10분도 안 돼서 끝났다면 이 여자의 이야기는 1시간이 넘도록 계속되었어요. 듣는 내내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제 나름대로 최악을 상상하고 왔음에도 그 이야를 듣는 느낌이었죠. 이 남자는 원래 나를 버리고 도망왔어요. 내가 여기에 따라오지 않았으면 우리는 평생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알고 보니 남편은 필리핀에서 이 여자 저 여자 몸을 함부로 굴리고 다니다 이 사람을 임신시킨 채 한국으로 도망왔다고 하더군요. 그런 과정에서 태어난 아이였다는 것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자는 남편을 너무나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었고 아이를 지울 생각은 추호도 없었기에 인생을 전부 걸고 한국을 따라온 거죠. 처음에는 너무 막막해서 남편을 만날 방도를 전혀 못 찾고 있었대요. 그러다 한 보호시설로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아이까지 낳은 다음에 코피노 아빠 찾기를 전문적으로 해주는 단체의 도움을 통해 남편을 찾았다고 하더군요. 이 일이 불거지면서 남편이 다니던 회사도 그만뒀다고 합니다. 이후 사업가가 되고 나서 저를 만나게 되었다는 소린데 전 직장을 이딴 일로 그만뒀다는 건 이날 처음 알았네요. 나는 돈을 좋아해서 온 게 아니에요. 남편을 좋아해서 왔고 아내가 되고 싶었어요. 남편을 찾고 나서 시모와 남편을 앞에 두고 이 여자가 했던 말이라고 해요. 아이에게 아빠를 찾아주고 남편과 결혼하고 싶었던 이 여자의 진심이었겠지요. 그런데 시모의 반응이 아주 대단했다고 합니다. 이 여자 얼굴에 돈을 집어던지며 너네 나라로 돌아가라고 소리 지르기도 하고 너 같은 년 때문에 우리 아들이 직장에서 나왔다며 머리채도 잡았다죠. 그럼에도 이 여자는 남편을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시모와 남편이 두 손 두 발을 다 들고 살림을 차려준 거예요.
이 집에 들어오고 나서 어머니도 자주 와요. 아이도 봐주고 나한테도 잘해줘요. 그런데 이 집에 어머니가 오신다고요? 네. 아이를 잘 봐줄 테니 그것만 하지 말래요. 신고. 출생신고요? 아님 혼인신고? 둘 다요. 그 순간 수많은 장면들이 제 머릿속을 지나갔습니다. 제 임신 소식에 놀라면서도 달가워하지 않던 두 사람의 표정요. 제가 이 아파트가 마음에 든다고 했을 때 말도 안 되는 이유까지 들어가며 회사에서 더 멀리 있는 아파트로 가자고 했던 남편의 모습도요. 그리고 제 직업을 그리도 좋아했으면서 출산하자마자 퇴직을 강요하던 시모의 얼굴까지도 말입니다. 이렇게 진실이 드러나게 되어도 남편과 함부로 이혼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아마도 목표였나 보죠. 이 여자의 말을 끝까지 들어보니 지금까지 걸어온 시모와 남편의 추악한 행태가 전부 드러나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든 혼인신고와 출생신고를 미뤄가며 돈으로 입막음해오다가 한국인이자 공무원인 저를 보자마자 냅다 결혼부터 밀어붙였던 거죠. 제가 지금 누굴 불쌍하게 볼 처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의 상황은 너무나도 최악이었습니다. 구제해주고 싶을 정도로요. 왜냐면 차라리 저한테 이 남자를 자기한테 달라고 진상이라도 부렸으면 모르겠는데 저한테 마지막으로 한다는 말이 이거였거든요. 지금까지 속기만 했다는 게 너무 화가 나요. 나 때문에 당신도 힘들어졌네요. 저는 이 나라에서 그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하지만 내 아이까지 그렇게 되길 바라지 않아요. 내 나라로 돌아가겠어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저와 제 아이의 인생이 먼저죠. 저는 다음날 곧바로 남편과의 소송 준비에 들어갔어요. 그 여자의 도미하에 녹음한 녹취본과 함께 찍었던 영상, 그리고 수많은 사진과 메시지 등을 증거로 받았습니다. 이혼, 양육권 소송 준비가 끝나고 모든 것이 수면 위로 올라오던 날, 저는 남편과 심호번호를 모두 차단했습니다. 더 이상 사담을 나눌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니까요. 저는 본가에서 소송을 진행했고 동시에 도남아 여자분의 인지청구 소송을 돕기로 마음먹었어요. 이 소송에서 승소시켜야 여자분의 권리와 남편의 죗값이 그나마 적절하게 치러질 수 있겠더라고요. 그 사람을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도 있었지만 이렇게 모든 소송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남편의 상황이 조금이라도 더 힘들어질 거라 생각한 것도 있었네요. 제 예상대로 남편은 정말이지 엉망인 상태가 되었어요. 주변에 소문까지 쫙 퍼진 상황에 사업이 잘 굴러갈 리가 있나요? 매일같이 법원, 경찰서에서 연락이나 받아야 하는 신세가 되었으니 잘 돌아갈 리 만무하죠. 그 와중에 정신 못 차린 시모는 저희 친정집까지 찾아와 무릎을 꿇었다가 행패를 부렸다가 아주 난리를 치고 간 적도 있었어요. 왜 여기까지 감히 찾아왔냐고 물으니 한다는 소리가 그러기에 왜 자기 연락을 안 받았냐입니다. 참 끝까지 무식하고 뻔뻔하기 그지없죠. 처음에는 저에게 울고불고 회유를 하다가 먹히지 않자 조금씩 본색을 드러내는데 참 한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았네요. 이게 다 우리가 너무 마음이 약해서 그랬던 거야. 응? 한국말도 옳게 하지도 못하는 여자애가 와서는 냅다 애부터 들이미니 불쌍한 마음에 걷어준 거지. 솔직히 누가 알아? 다른 놈이랑 만들어 내 있지. 마음 약한 우리한테 들러붙어 있는 걸 수도 있지. 안 그래? 그러니 여태 혼인신고도 안 했는데 저러고 붙어 있는 걸 수도 있다 너. 내가 얼른 지금이라도 마음 먹고 정리할 테니. 친자 확인 끝내신 것도 모르고 이렇게 찾아오셨나 보네요.
그 여자애 남편 딸 맞던데요? 정말 한참 몰라도 모르시네요. 저는 지금 남편한테 혼외 자식이 있다는 것보다 애초에 남편이 필리핀에서 그 짓을 해놓고 도망쳐 왔다는 놈인 것부터가 이혼 사이예요. 아시겠어요? 여기 계셔봤자 돌이킬 수 있는 것 하나도 없으니 경찰 부르기 전에 돌아가세요. 저는 이 말과 동시에 현관문을 꽝 닫고 들어갔어요. 그러자 앞에서 문을 한참 동안 두드리던 시모가 하는 말이 아이고 그 시커먼 캐즈미 하나 때문에 손자 잃게 생겼네 라고 하더군요. 손녀보다 손자를 동남아 며느리보단 한국 며느리를 선호했을 뿐이라는 것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구역질이 날 것만 같았죠. 그렇게 시간은 유유히 흘렀고 제 이혼과 양육권 확보는 아주 순탄하게 처리되었어요. 그때 들었던 생각이 내가 출산 초반에 어머니의 말에 홀려서 퇴사했더라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였습니다. 정말 생각도 하기 싫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 싱글맘이자 워킹맘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제가 너무 좋고 멋있어요. 물론 친정 부모님이 많이 도와주시는 덕분이지만요. 살아가면서 하나하나 다 2배로 갚아드려야겠죠. 아, 그리고 그 여자분과도 주기적으로 연락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비자 문제 때문에 필리핀에 주기적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용기가 생겼는지 남편에게 속았다는 이유로 자국에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의지를 강하게 표현하더라고요. 청구 소송이 원활하게 끝났기 때문에 남편으로부터 양육비도 받을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 여자분은 한국의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저보다 훨씬 열악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보다 더 용기 있는 여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꾸준히 연락하면서 그녀의 한국 정착을 도와줄 생각이에요. 누군가에게는 제 사연이 너무나도 비련한 두 여자의 이야기로 들릴 수 있겠지만 저는 요즘 생각이 달라요. 누구보다도 강하고 멋진 두 여자이자 두 엄마의 이야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들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썰맘 사연에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기다리면서 구독, 좋아요, 고민은 물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